예, 여러분들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낮에 방송하는 게 있는데 방송이 조금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지하철에서 막 뛰어오는데 굉장히 덥네요. 이제 부산 투자 첫 번째 시간이죠, 그렇죠? 예. 어떤 인간이 오나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원래는 강의는 10시부터인데 시간을 뒤로 늦추질 않나.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결코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분산 투자인데, 분산 투자를 하기 전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금융자산 관리사 아닙니까? 그죠? 금융자산 관리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금융자산 관리사는 뭐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산을 관리해 주는 거죠, 그렇죠? 자산을 관리해 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우리들끼리 이제 같은 이제 강의실에 있으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대학생이니까 내가 나가서 진짜 자산 관리를 잘할지 못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가서 해보면 잘 안 돼요. 네? 내 돈도 관리가 잘 안 되는데 남의 돈 관리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럼 만약에 내 돈을 그렇게 관리 잘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 돈만 관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빨리 아버지 꼬셔서 집을 팔아서 그걸로 열심히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자산관리사를 따서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겠다라는 목적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어찌됐든 이제 우리는 이제 자산관리사가 되면 이제 증권회사나 아니면 이제 은행에 가서 아니면 이제 보험회사에 가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올해 이제 8월 달에 이제 자본시장 통합법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이제 전국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프로세스가 그런 거죠. 고객이 이제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고객이 나한테 돈을 딱 가져오면은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그 고객한테. 예? 예, 그 고객이 그걸 이해를 할까요? 예? 고객한테 가서 당신은 지금 어느 정도의 위험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고객이, 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타개수 0.8짜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영업 직원들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예? 그러면 이제 고객들의 이야기는 백발백중이에요. 잘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잘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합니다. 잘 안 해주면.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 자산 관리를 하는 시장은 굉장히 좀 척박해요. 첫 번째 이제 고객들이 돈을 가져오면 꼭 요구하는 게 있어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돈을 벌어다오. 그렇죠? 그럼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내가 말라고 당신 걸 해줍니까?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그렇죠. 제가 이 자산관리사 이 강의만 벌써 2001년부터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산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면 뭐 이렇게 더운데 와서 몸을 팔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고객들을 좀 계몽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자산 규모가 상당히 큰 사람들은 이미 이제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자산 규모가 한 2, 3억대 내지는 5억 미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서 이거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고객이 잘해주세요라고 나올 테니까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금융기관에 가서 계좌를 개설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계좌를 딱 개설하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설문지를 주죠. 그렇죠? 설문지를 줘요. 그래서 요거 좀 내가 계좌 개설해서 올 동안 당신은 요거 좀 마킹 좀 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마킹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마킹을 하면은 그 마킹한 그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고객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의 위험 수용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거의 인식을 못 합니다. 하물며 이제 그거예요. 퇴직금을 달랑 받아가지고, 우리 99년, 2000년 이럴 때 명퇴자 많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때 퇴직금을 달랑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식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돈이 무슨 돈인지에 대해서 의심도 없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직
돈 벌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베팅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만나게 될 그 고객이라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전혀 이제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 관리를 해주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프로세스가 있죠. 프로세스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매니지먼트 사이클을 따르게 돼 있어요. 매니지먼트 사이클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플랜 두 C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플랜 두 C. 결국은 자산 관리도 에셋 매니저니까, 플랜 두 C라고 하는 이런 그 관리 과정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플랜은 이제 일단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 계획을 세운 단계에서 자산 관리에서 뭐를 하냐면은 그 고객의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객의 목표를. 그러니까 고객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수치로 나오면 제일 좋아요. 구체적인 수치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면은 그 위험 수용 정도가 80점짜리, 아니면 이 사람은 100점짜리, 아니면 뭐 30점짜리, 이런 식으로 그 위험 수용 정도를 수치화 시킬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 이제 그런 그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제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획을 하는 시점에서는 투자 목적을 이제 명확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투자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별 문제 없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자산을 구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계획 단계에서 내 고객이 나는 80점짜리입니다. 80점짜리. 이게 뭐 점수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80점짜리입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산을 관리를 시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실행을 하는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이 목적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또 부동산도 사고 뭐 보험도 들어주고 상속 계획도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요구한 이 80점이라고 하는 이런 그 투자 목적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 그런 이제 자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죠.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내 고객이 80점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 80점만큼의 어떤 그 자산 관리를 해줬다고요. 실제로 끝에 가서 보니까 내 그 고객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80점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느냐. 만약에 반영하고 있다면 그냥 다시 계속 돌아가면 되죠. 그렇죠? 계속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80점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실제로 실행을 한 게 벗어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밸런싱을 다시 해줘야죠. 리밸런싱을 해서 다시 이제 피드백을 줘야 되는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 그러니까 이제 저거 하나만 그 관리 과정 하나만 여러분들이 딱 머리에 넣고 있으면은 실제로 이 FP는 이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 80점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저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지 하는 이제 그런 문제만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책 볼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책 볼 때도 보면 제일 먼저 뭘 보냐면 이제 껍데기를 보죠. 그렇죠? 껍데기 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중요합니까? 얼마짜리인지 정가를 봐야죠. 그렇죠? 내가 살 수 있는지 못 사는지.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있죠. 목차. 그 다음에 딱 덮어놓으면 돼요. 이제 나머지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뭐만 남았습니까? 내용물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내용물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큰 틀을 잡아 나가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FP 시험을 보는데 책이 5권이에요. 그 안에 보면은 금융 법률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거시경제도 있고, 그 다음에 분산 투자도 있고, 주식, 뭐 채권, 금융상품, 판상품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게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내 고객의 위험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그 맥락을 가지고 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구도 자산관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 고객의 위험 관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자산관리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진행을 시켜볼 텐데, 분산 투자는 지나오는 과정을 보면은 한 3가지 정도의 모형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3가지 정도의 모형. 첫 번째가 이제 해리 마코비치가 1952년도에 써낸 논문, 마코비치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64년에 윌리엄 샤프가 써낸 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샤프, 그 다음에 모신, 하나는 누구죠? 린트너. 이 3사람이
64년과 65년 사이에 논문을 써서 저기 체계가 이제 확립된 CAPM이라고 하는 모형, 이 세 가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모형별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모형별로. 왜냐면 이게 다 넘어가는 저 히스토리가 있다고요. 그 히스토리를 딱 빼고 그냥 저기 CAPM만 딱 달라붙으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분산 투자는 고유하게 5문제예요. 9문제. 9문제 절반 이상이 계산 문제가 나온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제 계산 문제를 푸는데 이게 마코비치가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샤프가 이야기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CAPM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제 그런 걸 구분을 해야지 문제가 빨리 풀리니까 구분을 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하고요. 그럼 첫 번째. 자, 이 해리 마코비치라는 사람이 이제 논문을 쓴 거예요. 1952년에 이 사람이 쓴 논문 제목이 이제 포트폴리오 셀렉션이에요. 예. 이 해리 마코비치는 시카고 대학을 다녔어요. 1950년대에 시카고 대학을 다녔는데, 시카고 대학을 다닐 때 이 해리 마코비치의 스승이 누구였냐면 밀튼 프리드만이에요. 밀튼 프리드만. 예. 프리드만 들어봤죠, 그렇죠? 예. 이 프리드만이 이제 마코비치를 데리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프리드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통화론자죠, 그렇죠? 통화론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제학의 주류를 쭉 보면 이제 케인지안하고 결국 이제 고전학파의 싸움인데,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60년대 전까지 보면은 이제 고전학파 사람들은 수학을 참 잘했어요. 특히 이제 미분 같은 거 뭐 거의 가지고 이제 노는 사람들인데, 케인지안들은 힉스가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카고 학파의 거두니까 그 밑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수학을 굉장히 잘했겠죠. 잘했는데, 근데 마코비치는 별로 잘 못했어요. 별로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논문 쓰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는데, 이제 하도 안 되니까 내가 이제 기초통계학의 개념을 가져와서 이제 증권을 분석하는 그런 모형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증권 투자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증권이라고 하는 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처음 나온 게 언제입니까? 주식의 원조는 1600년대에 어디에요? 동인도 회사 아니에요. 동인도 회사가 주식회사 효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부터 이미 주식이 거래가 되고 있었다고 해요. 주식이.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어떻게 거래를 했냐면은 대충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체계화시켜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37조 원을 기부하게 되는, 워렌 버펫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이 바로 이제 1932년에 증권 분석이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실제로 이제 주식 투자의 체계를 잡았다고요. 근데 이 증권 분석이라고 하는 게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재무 분석도 해야 되겠지만은, 주식을 하나 사기 위해서 그 주식의 A to G를 전부 다 알아야 된다. A to G를.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하려고 갔는데, 야, 그 회사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 회사의 경영자는 어쩌고, 그다음에 그 회사의 역사는 어떻고, 그 회사가 만든 제품의 시장성은 어쩌고, 이런 질적인 지표와 양적인 지표 모두를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주식 투자하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나는 내 갈 길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래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죠. 야, 종목 하나 줘봐. 그럼 종목 하나 주면은 이제 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친구들하고 완전히 왼수지간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증권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는데, 그 이제 분석의 틀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이제 해리 마코비치입니다. 마코비치. 그래서 마코비치는 이제 자기가 이론을 전개시키는 과정에서 몇 가지 가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현실 세계를 이제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면 좀 어려우니까 가정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정이 뭐냐면 이제 인간에 대한 가정입니다. 인간은 다 합리적이다. 레이셔널하다, 그죠? 레이셔널하다. 근데 문제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놈들이 합리적이냐고요. 도대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합리적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의 목적,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기대 효용의 극대화예요. 극대화.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대 효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expected util. 기대 효용, 뭘 기대 효용이라고 하는 거죠? 효용은 뭡니까? 효용. 그래서 이제 말이 어렵죠, 저. 효용 그러면 우리가 저기 많이 쓰지 않는 거니까 효용은 주관적 만족도죠. 주관적 만족도.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기대하는 주관적 만족도가 극대화되는 방법으로 나는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라는 투자안이 있고 B라는 투자안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반드시 A라고 하는 자산을 사야지. 그래야지 내 기대 효용이 극대화가 돼요. 그거 이제 본인이 알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미쳐가지고 A를 사지 않고 B를 샀다고 해요. B를 샀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로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정신병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신 분석을, 정신 감정을 해봐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자기 멋대로 그냥 하면은 이 사람들은 조금 정신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기대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회피형 투자자들이에요. 위험 회피형. 그러니까 리스크 어버터들이라고 해요. 위험에 대한 태도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위험 선호형, 위험 중립형, 그다음에 위험 회피형.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책에서 지금 이제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각각의 투자자들이 어떠한 효용 함수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한번 봅시다 한번. 제가 이제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몇 가지 식과 그다음에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을 볼 때는 반드시 평면, 어떤 평면에서 이루어지는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평면 확인하자면 다 똑같은 그래프예요. 다 똑같은 그래프예요. 근데 의미는 전부 다 반대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평면을 꼭 확인하세요. 여기가 이제 웰스예요. 웰스.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부죠. 부. 이것도 나는 불만이에요. 이것도 그냥 돈이라고 하면 될 것 같다가, 어째 학교에서 책만 쓰면은 부, 재화, 이렇게 나오는지, 돈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돈 그러면 뭔가 어떻게 들립니까? 굉장히 싸구려처럼 보이죠. 저? 인간이. 인간이. 어떻게 웰스. 웰스. 여기가 이제 원점이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부가 늘어나는 거죠. 부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expected util이에요. 기대 효용이다 그래요. 기대 효용.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 원론을 처음 보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설명하면서 제일 많이 비유를 드는 게 이제 운동하고 난 다음에 물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동하고 난 다음에 시원한 물을 딱 마시면 처음에 이제 첫 잔 운동을 하다가 여름에 열심히 뛰고 나서 첫 잔을 딱 마시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냥 시원하죠? 시원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딱 마시면은 시원하죠? 그죠? 세 번째는 딱 마시면은 그냥 시원해요. 그죠? 이런 식이다 그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첫 잔 딱 먹으면 막 진짜 골이 시릴 정도로 시원하지만 두 번째 먹으면 그 시원함의 정도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럼 물을 자꾸 마셔요. 물을 자꾸 마셔요. 그런데 찬물을 마시는데 입에서 뜨겁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입에서는 시원하지만 그 시원함을 느끼는 정도가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식의 효용함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체감하는 형태의 효용함수가 간다고요. 체감하는 형태. 이걸 이제 돈으로 보면 그렇죠. 돈은.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이니까 거의 주머니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비어있는데 이때 누가 옜다 100만원 딱 주면 기분 째지잖아요. 그렇죠? 너 맘대로 써라. 기분 째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내가 저축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그때 누가 옜다 100만원 주면은 내가 빈털 털릴 때 느끼는 100만원하고 나중에 느끼는 100만원하고 다를 거다고요. 그렇죠? 하지만 짜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짜증나지 않고 기쁘긴 기쁘다고요. 기쁘긴 기쁘지만은 내가 전혀 갖지 않았을 때
내가 전혀 같지 않았을 때 느끼는 그런 만족도보다는 점점 체감하는 형태를 가질 것이다. 가질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정신분석학자들의 영역으로 내비두는 것이, 서로 간에 이제 밥그릇을 지키는 거죠. 그쪽 가서 좀 널른거리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상도가 있지. 남의 집에 와서 자꾸 그러면 아주 굉장히 피곤해져요. 요즘에 이렇게 자기네 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어쩌자면. 자, 그렇다면, 그 효용함수의 특징을 보면, 이건 지금 이제 2차 함수죠. 그렇죠? 2차 함수인데, 도함수 값을 내보면은, 1차 도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부호가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우상향하니까. 하지만 2차 도함수 값은 어때요? 상승하긴 상승하지만, 체감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2차 도함수 값은 이제 음의 부호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위험 회피형 투자자들의 효용함수예요. 회피형 투자자들의. 그러니까 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효용함수가 1차 도함수는 양의 값을 갖고, 2차 도함수는 음의 값을 가져요. 그리고 요 그래프를 이렇게 돌려보면, 어떻게 그림이 돌아가면 이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 원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입니까? 오목해 보이죠? 그렇죠? 원점에서 오목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돼 있는 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거고, 그렇죠? 볼록한 거고, 이렇게 오목하다고요.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의 그래프를 갖는다. 컨케이브하다고요. 그렇죠? 볼록하고 오목하고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볼록이라고 하는 거는 이 FP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파생 상품에도 한번 나오죠. 옵션 감마, 그 다음에 채권에 또 나와요. 컨벡서티, 채권의 볼록성. 그러니까 뭐가 볼록한 건지, 뭐가 오목한 건지를 그림을 보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위험 중립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위험 중립형 투자자들은 어떠한 형태의 그래프를 갖냐면, 같은 평면에서 직선 형태를 갖습니다. 직선 형태를.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만족이. 돈이 많아져도 이런 식으로 비례적으로 좋아진다. 이건 이제 1차 함수죠. 그렇죠? 1차 함수 값만 갖는 거예요. 1차 도함수 값이 그냥 플러스인 그런 것만 이제 갖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위험 선호형 투자자들의 효용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번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돈만 주면 더 째지는 거예요, 기분이.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이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도 이제 도함수 값을 내보면 1차는 플러스고 2차도 플러스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돌려보면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의 효용함수를 갖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 문제는요,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요. 출제 빈도가 되게 높아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들, 아니면 각각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어떤 식의 효용함수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마코비치가 그걸 제일 첫 번째 가정으로 뒀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됐죠? 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은 또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나는 그런 증권을 분석을 하는데 딱 두 가지만 보게 돼. 딱 두 가지. 그게 뭐냐면은 평균 분산 기준을 가지고 볼 때. 평균 분산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미인 베리언스 크리테리온을 가지고 하겠다 그럽니다.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라고 하는 걸 내잖아요. 그렇죠? 수익률을 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이렇게 4개년 동안 투자했다고요. 투자했는데 2001년에 10% 이익을 받고, 2002년에는 마이너스 10% 손해를 받고, 2003년에는 플러스 5%, 그다음에 이때는 플러스 3% 이렇게 이익을 받다고요. 이익을. 그럼 내가 투자를 한 저 4개년 동안에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4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 플러스 마이너스 10% 플러스 5% 플러스 3% 나누기 4를 해주면 이게 연평균 수익률이 돼요. 연평균 수익률. 이거 뭐 이해하는데 별로 되게 어려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걸 다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은 10%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10%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5%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4분의 1 똑같이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때 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은 뭐냐면 일종의 확률 값이에요. 확률 값인데 등 확률이에요. 등 확률. 왜 등 확률을 주죠? 과거의 것이니까. 과거는 변하지 않는다. 과거는 확실하잖아요. 이렇게 그 확실성 하에서는 항상 등 확률을 줍니다. 등 확률을.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투자를 하는데 내가 과거의 기간에 두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투자 어떻게 합니까? 미래 기간에 두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미래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멋대로.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뭔가 저기 그 확실한 지표가 있으면은 뭐 돈 잃을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를 샀어요. 삼성전자 샀는데 삼성전자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사기 전에 보니까 따져봐야죠. 이제 내가 이걸 사면은 어떠한 저기 그 사상들이 나타나느냐. 따져보면 삼성전자를 사면은 10% 벌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본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10%를 까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확률 분포를 가지고 확률값을 내봤더니 올라가 10% 벌 수 있는 게 한 40% 되는 것 같다. 본전할 수 있는 것도 40% 되는 것 같다. 하지만 떨어지는 것은 한 20%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이렇다면은 내가 저기 그 삼성전자를 샀을 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그런 이제 문제를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10% 곱하기 0.4 플러스 0 곱하기 0.4 플러스 마이너스 10% 곱하기 0.2 그죠? 이렇게 해주면 약 2%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도 확률값 아니에요. 확률값. 그러니까 이벤트 곱하기 프로바빌리티 해가지고 다 더해주면 그럼 그게 평균이 나오죠. 이건 무슨 평균입니까? 미래의 평균이죠. 미래의 평균. 자, 그렇다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값으로 표시가 될 수 있다. 평균값으로. 평균으로 표시가 될 수 있는데, 과거의 평균은 우리가 이렇게 R바라고 하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R바는 어떻게 되냐면, sum. 각각의 R이 나오는, 상황을 다 더해서 나누기 N으로 해주는 거예요. 기간수.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지금 이제 그 과거의 평균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미래의 평균을 내는 거죠. 미래의 평균은 이렇게 기호를 expected return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expected return. 그러니까 어떤 그 I라고 하는 자산에 즉 삼성전자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하냐면 다 더해줘라. 각각의 R이 나오는 상황 10% 0 마이너스 10% 곱하기 probability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러니까 개별 종목, 한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각각의 이벤트가 나오는 거 곱하기 probability를 해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확률값 이렇게 나오면은 다 머리 아파요. 그렇죠? 확률값. 근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통계학에서 가장 쉽게 적용시킬 수 있는 분포가 어떤 분포입니까? 정규 분포죠. 정규 분포. 그러니까 정규 분포라고 하면 어떤 게 정규 분포예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는 이런 분포를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하고, 대체로 개수가 내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개수가 30개 이상이면 대체로 다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 주관적 확률 값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지. 안 그러면 복잡해져요. 무조건 정규 분포라고 해야지. 근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가면 투자를 해보면
투자의 세계는 정규분포가 안 돼요. 정규분포가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는데 돈을 잃으면 어디까지 잃을 수 있습니까? 무한대로 잃습니까?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만큼 잃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올인됐다 그러는 거죠, 이제. 올인되면은 저기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올인된 상황이 여기다, 여기. 그렇죠? 하지만 내가 그 돈을 벌면은 어디까지 벌 수 있어요? 무한대로 벌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 확률 분포는 이렇게 잘려져 있다. 이렇게 잘려져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를 로그 노말이라 한다고 해요. 로그 정규 분포.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옵션 프라이싱을 할 때는 로그 정규 분포를 쓰지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제 수학 실력이 많이 늘었을 때 하는 일이고, 우리는 지금 몇 년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952년도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 일이다. 나중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수익률은 무조건 평균이에요. 아시겠죠? 무조건 평균. 특히 미래의 평균. 미래의 평균을 가지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예요. 위험은 이제 마코비치의 초기의 아이디어가 이런 거예요. 초기 아이디어가. 예를 한번 좀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관리사가 됐어요. 됐는데, 내가 잘못하면 이제 고객한테 욕먹게 되죠, 그렇죠? 고객한테 언제 욕먹습니까? 돈 깨먹으면? 돈 벌어줘도 욕을 먹죠. 그쵸? 언제 저기 돈 벌어줘도 욕을 먹습니까? 남들이 다 같이 벌어주는 것보다도 못 벌어줬을 때. 남들 평균적으로 저기 작년에 80% 벌었다고 해요. 근데 나는 50% 벌었다고 해요. 나는 왜 너는 그밖에 못 벌었냐고요. 물어보죠. 나는 그거 깨먹었습니까?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그 고객들을 만나서 저기 자산 운용을 해주고 고객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그런 상황 언제냐면은 남들이 전부 다 거둬들이는 평균적인 수익률보다도 못 거둬들였을 때. 그때 내가 저기 비난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평균적인 수익률이에요. 평균적인 수익률. 근데 내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나는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더 벌 수도 있고 덜 벌 수도 있고 하는 거죠. 더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이렇게 갔다고 해요. 그럼 실제로 여기가 이제 R1이고 여기 수익률이 여기가 R2고 여기가 R3고 여기가 R4라고 한다면 실제로 내가 지금 고객에게 4년 동안 평균적으로 욕먹을 수익률 평균적 욕먹을 수익률 어떻게 됩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알바 마이너스 R2 플러스 알바 마이너스 R4를 해주면은 이게 내가 평균 4개년 동안에 운용을 하면서 내가 평균보다 못 거둬들인 수익률들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 나누기 4를 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4개년 동안에 내가 평균적으로 욕을 먹을 수익률 이게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코비치가 처음에 이제 논문을 준비할 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리는 거예요. 왜 뜯어 말리냐면은 이게 개념이 뭐냐면 이게 세마이 베리언스예요. 무슨 개념이 준분산이에요. 준분산. 근데 이 개념은 통계학책 어디에도 없습니다. 통계학책 어디에도 준분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거는 검증되지 않은 개념을 가지고 논문을 쓰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만약에 네가 이걸로 논문을 쓰려면은 어떻게 이 준분산을 가지고 일단 쇼페이퍼를 먼저 써야 돼요. 그래서 준분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개념화 시켜가지고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도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해요. 나는 빨리 박사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논문 안 써봤겠지만은 논문에 데드라인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마사지를 하죠. 자료도 마사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모형도 마사지를 하고 다 이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코비치가 이제 안 되니까 그렇다면은 그 개념 중에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분산이다. 분산이라고 하는 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보자고요. 이게 다 보자고요.
이게 전부 다 그럼 내가 욕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가지고 들어온 개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공매도. 숏셀링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숏셀링. 숏셀링 공매도 뭘 공매도라고 합니까? 빌려다 파는 거. 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빌려다 팔고 나중에 그 주식수만큼만 갚아주면 되는 거. 이걸 이제 공매도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공매도라고 하지 않고 이제 대주제도라고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규정상 공매도는 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대주제도예요. 그러니까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가지고 팔고 나중에 가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식수만 딱 그 상환을 해치켜주면 되는 그런 제도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공매도라고 하는 제도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어요. 일반화되어 있어요. 특히 이 공매도꾼들이 거의 다 투기꾼들입니다. 그 중에 제일 왕초가 누구였냐면 존 F 케네디의 아버지예요. 조지 F 케네디가 조셉 케네디죠. 이게 1910년대 20년대를 지나면서 월가에 굉장히 유명한 공매도꾼이었어요. 그래서 어딥니까? 대공황 왔을 때도 일단 공매도 다 쳐놓고, 주식이 휴지가 되니까 다 상환해주고, 그래서 아주 큰 돈을 벌었어요. 큰 돈을.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미국의 SEC 위원장으로, 초대 위원장으로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어요. 왜? 그건 국가기관인데, 거기에 도둑놈의 새끼를 갖다 앉힌다고 다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조지 F 케네디는 뭐가 있었습니까?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입을 다 막았어요. 입을 다 막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초대 SEC 위원장이 되죠. 한 번 권력에 올랐으면 이제 순풍 가도록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영국 대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케네디 가문 이제 미국 정계에 이제 거물 집안으로 크게 되는데 그 단초를 제공했던 게 바로 이제 공매도라는 거예요. 공매도. 이 공매도의 프로세스를 한번 봅시다. 공매도 프로세스 보면, 자, 삼성전자 60만 원이에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해요. 내가 봐서는 삼성전자 더 안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삼성전자를 안 사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특히 이 기대 효용을 극대화시키고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갖다 팔아야 돼요. 빌려다가. 예를 들어서 한 주를 딱 빌려다 팔았다고 해요. 딱 팔면은 내 계좌에 공매도 대금, 공매도 대금 60만 원 입금이 돼요. 입금이 돼요. 60만 원 입금이 된다고 해요. 근데 내 예상대로 주가가 떨어졌어요. 50만 원을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사서 갚아줘야죠. 내 계좌에 60만 원이 있지만은 그 중에 50만 원만 가지고 사서 갚아주면 내 계좌에 10만 원 남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10만 원이 이익이 된대. 이익이. 근데 반대로 주가가 올라갔어요. 주가 올라 7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해요. 그러면 갚아주려면 어떻게 돼요? 갚아주려면은 내 계좌에 60만 원밖에 없으니까 내가 다시 10만 원을 내가지고 갚아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1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요. 10만 손실이. 그렇죠? 보세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누가 손해봅니까?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그렇죠? 주가가 올라갈 때 누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공매도한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는 주식을 산 사람과 공매도를 한 사람이 공존을 한다고요. 공존을. 그러니까 시장은 평균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도 욕먹는 사람이 있고 주가가 떨어져도 욕먹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분산값이라고 하는 것을 위험으로 봐도 무방하다 라고 이제 지가 주장한 거죠. 이제 누가요? 마코비치가. 연락이 주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 믿어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분산값 한번 봅시다. 분산값은 이렇게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그 기호를 쓰죠. 시그마 제곱은 어떻게 합니까? 다 더해줘라. 다 더해주는데 각각의 R이 나오는 상황. 그러니까 R1, R2, R3, R4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마이너스 R 바를 해줘요. 그 다음에 요거를 기관수로 나눠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왜? 얘는 높은 거에서 낮은 걸 빼줬고 얘는 낮은 거에서 높은 걸 빼줬으니까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다 그냥. 그죠?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상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쇄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을 해준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거 풀 때 제곱을 꼭 하라고, 제곱을 꼭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보면 우리는 제곱을 안 해서, 제곱 안 하고, 루트 안 씌우고, 그래가지고 저기 항상 그 계산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지금 나누기 n을 해줬으니까, 뭡니까? 그, 과거의 분산값 아니에요. 그럼 이거 이제 투자할 때 미래의 분산값을 내봐야죠. 그렇죠? 미래의 분산값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제곱은 sum ri 마이너스 이번에 expected return. 이게 미래의 평균값이었잖아요. 그렇죠? 제곱 곱하기 probability.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까 삼성전자 10% 이렇게 있었을 때 삼성전자의 미래의 분산값은 10%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0.4 플러스 0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0.4 플러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제곱 곱하기 0.4 이렇게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와도 틀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와도. 그러면 이제 뒷문제는 다 안 풀리는 거죠. 이게 저기 데피니션이 흔들리는데 뒤에 저기 응용한 문제가 풀릴 리가 없어요. 개념을 딱 잡으시라고 해요. 개념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을 요거 분산이라고 해요. 분산. 베리언스. 분산이라고 하는데 시그마 제곱을 루트를 씌우면 그냥 시그마가 빠져나와서 어떻게 해요? 이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즉 표준 편차가 된다. 표준 편차가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분산과 표준 편차는 같은 개념이다.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여기 아까도 이게 봤지만은 이런 평면에서 여기 expected return과 여기가 시그마 제곱 이렇게 하면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림이 안 나오니까 제곱을 떼버리고 시그마로 해서 이렇게 그린다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 시각적으로 한번 봅시다. 시각적으로 한번 보면 A라고 하는 증권은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B라고 하는 증권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면은 누구의 분산값이 더 큽니까? A가 더 크죠. 그렇죠? A가 더 크죠. 그래서 우리는 저기 부를 때 A를 더 위험한 증권이라고 해요. B를 덜 위험한 증권이라고 해요. 안 위험한 증권은 뭡니까? 그냥 수평선으로 움직여야지 안 위험한 무위험 증권이라고 해요. 무위험 증권. 그래서 이 분산값의 크기를 가지고 위험적인 그 자산과 위험하지 않은 자산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해보면 이게 또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저기 벤저민 그레이엄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회사의 경영자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그렇지 않고 이 분산값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한 해 흑자 한 해 적자 난다고 해요. 한 해는 흑자 나고 다음에는 적자 나고 그럼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요? 흑자 나면 팍 올라가고 그렇죠? 적자 나면 확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주가가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딱 머릿속에 딱 저기 또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짱구를 굴리면 나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고 매수 매도 이렇게 하면은 금방 돌파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여기서 매수 여기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한 두세 번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좌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볼로타일하게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면 위험한 증권이다. 위험한 증권이다. 그러니까 위험이 작은 증권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위험하지 않은 기업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계속 꾸준하게 실적이 나면은 그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아주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고 연중 내내 올라간다고 해요. 떨어지지도 않고. 이게 2002년인가 2001년인가 2002년에 보면은 태평양이라고 하는 주식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태평양. 옛날에 설화수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우리나라 백화점의 국산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한 해 동안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4배 올랐어요. 4배. 이렇게 해서 깡통 차느니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 있고 200원씩 300원씩 자고 나면 올라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도 어떻게 주식만 한번 딱 샀다면 바로 상한가 가야죠.
그래야지 주식을 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루 상한가, 하루 하한가. 하루 상한가, 하루 하한가. 예. 죽어나는 거죠. 예. 그렇죠? 떨어질 때는 50%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는 얼마 올라가야지 본전됩니까? 100% 올라갈 때잖아요. 더블 날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분산값이 큰 종목을 위험하다고 보는데 그 분산값이라고 하는 거에 정확한 정의가 뭐냐고요. 정확한 정의가. 그게 바로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그래서 어떤 증권이든지 아니면 어떤 자산이든지 변동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무조건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동성이 커지면 위험이 커지는 것이고 변동성이 작아지면 위험이 작아지는 것이다. 그것을 측정하는 기호가 시그마 제곱 내지는 시그마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한 5분만